네, 안녕하세요. 민성씨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자산운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입사원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원이나 대리급 분들 중에서 부동산 자산운용사에 가고 싶어서 관련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2년 정도 부동산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보를 찾다 보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이제 부동산 펀드 설정 관련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산운용사의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지고 있고 쉽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통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동산 자산운용사를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좀 갖추고 이제 때가 됐을 때 자산운용사에 가는 것도 늦지 않다. 너무 서둘러서 갈 필요가 없다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자산운용사라고 하면은 연봉도 많이 받고 투자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멋진 곳으로만 이제 상상을 하실 텐데 실제 업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분야가 부동산 자산운용사입니다. 제가 그 부동산 펀드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관련 통계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하단에다가 제가 그 관련 자료 링크를 해드릴 텐데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자산운용사도 이제 주식, 채권, 뭐 부동산까지 하는 종합 자산운용사도 있고 이제 부동산만 하는 그런 이제 단종 자산운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2020년 9월 기준으로 자산운용사가 지금 305곳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부동산 펀드를 설정한 곳이 약 137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305개에서 137개는 이제 부동산 펀드를 이제 설정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지만 뭐 그래도 이제 부동산 자산운용사가 한 140여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설정한 그 펀드 설정액을 보면은 약 110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이제 굉장히 많이 커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110조 원 설정한 금액 중에서 상위 10개사가 5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펀드 설정액 1위를 보면은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인데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 부동산 펀드 설정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메이저 회사에 가지 못하게 되면은 경쟁에서 약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조금 더 이제 밑으로 좀 잘 살펴보면은 그 이제 137개 회사 중에서 그 펀드 설정액이 1000억 미만인 회사도 약 60개의 회사가 됩니다. 이제 그런 데는 아무래도 신생 회사이거나 이제 중소형 이제 부동산 자산 운용사일 텐데 예를 들어서 1000억 미만이라고 하는 이게 설정액은 이제 펀드 운용 보수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회사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그 수수료를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작은 겁니다. 1000억을 가지고 거기에서 보수를 받는데 회사의 임대료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제하고 나면은 회사가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회사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운용사에 가고 싶어서 작은 자산운용사에 가려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좀 불만스럽거나 이제 운용사에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운용사를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제가 뭐 작은 운용사를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작은 운용사에 가게 되면은 이제 큰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좀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다음 회사를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작은 자산 운용사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이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좀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플랜 B를 꼭 세워놓고 회사에 지원하거나 이제 운용사로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운용사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열심히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는 업무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자산관리회사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에 사실 뭐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제 투자 검토, 상품 검토를 했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펀드를 설정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퇴사할 무렵에 저희가 만든 펀드가 이제 거의 설정 단계에 다다랐는데, 결국 이제 펀드 설정하는 거는 못 보고 퇴사하고 나서 이제 다른 팀에서 그 펀드를 이어받아서 설정을 하게 됐는데, 결국 제가 그 펀드를 설정하지 못한 거는 그냥 제 경력상에서 검토만 하게 된 거지, 제가 실질적으로 펀드 운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력이 제 이력으로 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운용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신입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배우거나 그럴 여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일하는 이제 프로의 무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론 이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가게 되면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작은 자산운용사에 가게 되려면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전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플랜 B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가실 텐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 이제 그런 뉴스들도 실제로 있고 많이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회사의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자산운용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충분히 다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